지방건설의 추락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점 발생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 이게 제일 크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상가 공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미분양 물량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 부산 부동산 상황 긴급하게 점검해 봅니다. 또 안전 불감증입니다. 6명이 숨진 기장, 반란추위, 화재 관련 문제점도 짚어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심각한 건설업과 부동산 산업 상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합니다. 오윤경 동의대 부동산개발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9일에 정부가 이 건설업하고 부동산 관련되는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 발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방건설 투자 활성화 부분인데요. 먼저 지방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산 진해에서 부산역까지 구간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적극 찬성하고요.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세대를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겠다. 그리고 이런 악성 미분양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자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실효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악성 미분양이 총 17,000여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3,000세대를 매입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83%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자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83%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83%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추진 시기나 구체적인 방안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침체된 지방 경기 활성화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DSR 규제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그런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정부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요. 건설사 사정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설사들이 서울에 있는 건설사다,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건설사다,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을 막론하고 사실은 지금 회사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산이 특히나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 숫자상으로도 보면 옥토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부도 처리된 회사가 6개거든요. 전국에서 네. 29개가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6개면 상당히 큰 숫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게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부산에 이제 부도가 많이 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그만큼 주택시장, 분양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위험한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한 개가 부도가 나면 한 50개 정도의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네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부도난 기업들 보면은 네. 이전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이야기합니까? 네, 작년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의 85%가 지방 업체들로 집중이 되어 네네.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영세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견 업체들, 어느 정도 규모화된 업체들도 이 어려운 국면을 타격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우리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신태양 건설이라든지 남은건설이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네, 건설업계가 어려운 특별한
특별한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뭡니까? 있습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현장을 단 하나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몇 개의 현장을 운영을 동시에 하고 또 그 한 현장마다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금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운영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급할 때 필요한 순간에 자금이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시장 침체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고 팔아야 이윤이 나는 건데 아파트가 잘 안 팔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해하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또 분양가, 고분양까지 이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건설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하고 부동산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게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건설 투자 규모를 보면은 지난해 건설 투자 금액이 약 298조 원 정도 298조 원. 네, 네네.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 해 GDP의 약 10% 이상 가까이 차지할 크네요. 정도로 높은 네네. 비중인데요. 분명 이런 건설업 활동이 위축이 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 건설업에 고용된 인원이 약 13만 명 정도 됐는데요. 좀 더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던 2년 전에 약 17만 6천 명 대비해서는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 건설업에서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아까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하면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본다면 어떻게? 고용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러면 3인 기준으로 하면 한 600만 명 정도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하면 1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런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에서 소규모 이제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지방 경제, 부산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 자체에 이제 위험한 수준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분명히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런 부분도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건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안한 전국 속에서는 매수 심리에 대한 위축이 다시 또 경제 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급 방안들을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았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 해결되면 경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내수 진작되고 수출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다 경제 문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계엄정국도 이야기하죠. 탄핵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들 그다음에 또 정치권의 모든 관심들이 그런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에 다 집중이 되니까 정작 중요한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경제에 좀 집중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이번에 2월 19일에 이러한 부동산 대책처럼 조금 지방 중심으로 하는 대책 또는 지역 맞춤
수면 대책들이 정부 주도보다는 지방 부산시 주도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면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이제 시민들이 주목하는 일이 있었는데 백화점 없어진 자리에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는 데서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게 이게 부산만의 현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런 대형마트들이 이제 이렇게 폐점을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5개의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였고 그 부지에는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소비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였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마트들이 있는 부지는 입지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좀 더 높은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그러니까 볼 이제 수 다른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주거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그렇죠. 없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 기능적인 측면 또는 그 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지역에서는 여러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쾌적성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로 대체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운동장이 없어지면 거기 또 아파트를 생긴다더라. 또 공장이 없어지면 또 아파트가 생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과연 이렇게 아파트만 계속 짓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뭔가 어떤 개선책들, 보완책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그동안 누렸던 조합원의 혜택이라든지 분양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어든 반면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들이 더 많이 증대됐다는 측면에서 건설사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업무 영역을 키워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건설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산도 미분양이 상당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분양 지금 4,000세대가 넘고요. 가장 많았을 때는 5,000세대도 이미 넘었었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께서 집을 거의 사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새 아파트들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겠죠. 주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거주의 개념이 상당히 크지만 그 자산의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집들을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떨어질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작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죠. 지금 분양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전용 84, 34평 전용 84 아파트가 지금 부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뭐 4억대, 5억대 정도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리 부산의 지금 미분양 주택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1,000호 정도, 2021년 정도였었습니다. 1,000호 정도 미만이었을 때는 이 해당 면적의 비중이 300호 미만으로 3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2,700호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미분양의 60%를 차지하면서 미분양 증가의 주요 평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평형대는 건설사들이 전력적으로 공급을 하는 주요 상품인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분양가인데 시장이 한참 좋을 때
고급화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워서 고가 아파트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 부산의 미분양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으로 DSR을 완화한다 이런 건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대출 한도를 40%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DSR이 완화가 된다 하면은 대출 한도에 대한 증가와 함께 구매력 향상, 이 구매력이 향상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건설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게 지방의 DSR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금융당국은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네, 지방 DSR 완화는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과 정책 신뢰성을 놓고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 뭐 사실 이야기하면은 DSR 완화 당분간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네. 경제 위기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게 마찬가지고 어떤 해결책의 하나겠죠. 저는 DSR 완화가 어떤 지방 미분양 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뭐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걸음,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단추를 이제 끼우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는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도 좀 열어주자. 그래야 다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된다,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면서 한편 또 인기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산 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의 원인이 고분양가인데요. 이로 인해서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 비록 주거 선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미분양에 대한 해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 있는 주거 선호 지역의 미분양에 대한 해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양 초기에는 분양가가 이제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선호 지역에서의 분양가가 더 비싸게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 처음에 이제 공급되었던 분양가가 싸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주거 선호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재평가에 대한 인식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를 본다면은 지난 4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약 1,200건을 웃돌았는데 12월 말경에 한 267건으로 크게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 양극화와 함께 이러한 미분양 해소 속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 손해볼 가능성이 낮은 단지를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단지들은 결국 대단지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들,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조망이라든지 이런 입지적 강점들을 확실하게 가진 단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누가 건설을 하느냐?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가격, 상품, 입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지금은 서울 대형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지방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이 분양 실적의 차이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부산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 건설사들 중에서 부산 건설사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같으면은 건설을 할 때 100명이 살던 주택들을 헐어가지고 150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지어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치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인데 이러한 정비 사업이 대도시의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업 환경이 분명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4, 5층의 저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사업 단지 대상
대상지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사업 대상지가 15층의 중층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2020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로 해서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수와 신축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반 공급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정비 사업들이 예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그동안 누렸던 조합원의 혜택이라든지 분양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었던 반면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들이 더 많이 증대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 해서 그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시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부산 기업들도 부산을 떠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가 그동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어렵다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이 떠난다는 측면에서의 많은 비난을 아마 부산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중에서 청년들이 우리 부산을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부산시 역시 이런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행동, 어떤 정책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부산의 모습이 노인과 바다, 아파트만 남는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난 것도 맞고 아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누가 와도 어렵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이제 비관론적인 시선은 조금 이제 걷어들이고 그래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다 모여가지고 회의들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이 18%가 넘습니다. 전국 대비 평균 대비해서도 2배가 넘는 수치이고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역시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실에 대한 문제에서의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본다면은 이러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각 상권이나 지역별에 대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나 다른 상권에서는 향유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하여서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면은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의 유인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상권의 특정 상권이 뭔가가 잘 된다 하면은 그 상권에 대한 프레임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히려 상권에 대한 악화를 좀 더 가속하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조금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미분양 해소 방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분양도 어떻게 보면 건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업 시설에 좀 연관시켜 보면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줘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건설회사의 자구책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자영업자들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겠죠. 이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돈을 준다,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역시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회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권 지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광범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좀 어렵지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없죠. 그런데 건설업계가 살아남고 지속하려면은 또 아파트를 비롯해서 뭔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인구 감소와 함께 건설업계의 공존은 굉장히 힘든 문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경제학 이론에는 필터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고소득층이 그 주택으로 이전을 하고 그 하위에 있는 중산층, 하위층이 그 고소득층에 살았던 양질의 주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모든 계층이 좀 더 주거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신규의 양질에 대한 주택 공급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즉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 대비해서의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요. 또한 1, 2인 가구에 대한 증대로 인해서 그동안 3인 이상의 가구가 지금 이미 50%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노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인 친화형 주거 모델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속적인 건설에 대한 주택들이 아파트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사업에 집중을 했었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했는데 주택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죠. 예,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 다변화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또 정부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정부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 또 기업에서도 아파트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SOC 사업이라든지 기반 사업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에서는 건설사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업무 영역을 키워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건설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을 통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건설업종도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